그 원로 배우신 강부자 선생님이 하시기로 돼 있었다 그러는데 그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희 연극으로 치면은 은어로 빵꾸나웃이라고 하는데 대타로 오게 됐습니다. 온 이유는 그 뭐 정각 원장님께서 막무가내로 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왔고요. 저는 그 일반 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강의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그 동국대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그 대부분 받고 있는데 유일은 아니겠지만 한두 분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학사 출신으로 그 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는 것도 없고 또 그냥 이렇게 극작 실기를 담당하다 보니까요. 아는 게 그냥 글 쓰는 것뿐이었고 흔히들 글 쓰는 사람들이 말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건 그 선입견입니다. 이렇게 얘기도 뭐 얘기하고 나면은 늘 후회스러우니까요. 뭐 이렇게 말도 되게 못한 것 같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원장님을 잘 제가 그 전서부터 알아가지고요. 또 부모님이 그 불교 신자신데 스님을 무척 존경해가지고 저희 선배이시죠. 또 부모님의 또 은사이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약간 전문적일 수 있겠지만은 그 연극을 쓰는 작가고 그러다 보니까 연극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불교와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연극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100년 정도 된 짧은 역사를 지닌 신생 장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2000년이 넘는 그러한 장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극하면은 춥고 배고프다 그리고 재미없는 이야기다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신생 장르이다 보니까 그만큼 연구도 좀 덜 돼 있고 또 그 연극을 못 보신 분들도 여기 그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 연극이 어떤 장르이길래 또 어떤 푸대접을 받고 있고 또 불교와는 또 어떻게 만나지면 좋을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중점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국에서 연극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뭐 독일이 흔히 그 음악의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뭐 베토벤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요. 연극 배우가 좀 유명한 배우가 죽으면은 TV에 자막이 뜹니다. 이렇게 연극 배우 누가 죽었다고. 프랑스 파리에는 그 국립극장이 12개나 있습니다. 그 12군데에서 신년 초에 올 1년 이러이런 연극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그것도 유료 티켓을 다 사가지고 매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지방의 근로자들이 최고의 바캉스로 그 1년간 돈을 모아가지고 런던에 바캉스 기간 동안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보름이면 보름 방을 잡아가지고 연극을 보는 걸로 그걸 최고의 바캉스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0, 30년 전에 뉴욕에 가면은
프랑스, 독일 이런 쪽 그 중고등학생들이 뮤지컬을 보러, 연극을 보러 수학여행을 옵니다. 그러니까 3박 4일간, 4박 5일간 수학여행을 오는데 낮에는 스케줄이 비어 있고 밤에 뮤지컬과 연극을 보기 위해서 수학여행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좀 잘 살게 되는 한 10년 뒤쯤에는 뉴욕으로 수학여행을 가가지고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는 그런 날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연극 장르에 대해서는 대단합니다. 이제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직 그런 것들이 좀 잘 훌륭한 작가도 좀 덜 나오고 또 훌륭한 연출가나 배우 그런 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적다 보니까 그런 게 있죠. 피카소라는 그 현대 미술의 대가가 말년에 그 무대 미술, 연극의 무대 미술 무료로 그렇게 할 정도로 연극에 대한 존경심이나 열정은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극작가니까요. 흔히 이제 저하고 만났으니까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연극을 쓰는 작가를 희곡 작가라고 부릅니다. 희곡 작가. 그 다음에 영화를 쓰는 작가를 시나리오 작가라고 하고요. 시나리오. 그 다음에 TV 드라마를 쓰는 작가를 TV 드라마 작가나 그냥 드라마 작가라고 하고요. 이들을 통칭해서 한마디로 얘기할 때는 그냥 극작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연극을 보고 나서 시나리오가 너무 좋았어요 하면은 좀 그거는 영화를 본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약간 전문적이면서도 또 상식이 될 수 있고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는 그 불교에 대해서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집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을 때 총무원장을 지내셨던 송월주 스님께서 저를 이렇게 장학금을 주셔가지고 이 동국대를 졸업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교에 진 빚도 많고 그래가지고 스님께 절에 좀 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좀 앞으로 뭐 글도 쓰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교 정신을 좀 배우고 싶다고 그랬더니 금산사에 내려가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한 2년 6개월 정도 그 절에서 절밥 먹으면서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빚을 어떻게 갚을까 그러다가 이제 연극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를 한 20년 전에 올렸었는데요. 그 작품을 보시고선 네 빚은 대충 갚은 것 같으니까 앞으로 너무 빚쟁이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이 극작은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시나 소설은 이렇게 작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우호적인 대상하고 만납니다. 이제 시를 쓴다든가 소설을 쓴다 그러면은 독자가 우량 관객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졸리면은 책을 잘 읽기 위해서 덮고 또 이해가 안 되면 앞장 이렇게 뒤져가지고 또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보고 또 좋은 점은 막 외우고 이러거든요. 굉장히 우호 관객이에요. 근데 극작은 그렇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영화면 2시간. 저는 지금 영화와 연극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쓰고 있는데요. 연극도 2시간짜리. 다 이게 보여주면서 진행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은 확 이렇게 짜증이 나고 TV 드라마 보다가 막 이해하려고 앞을 볼래야 보기도 참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극작의 대상이 되는 관객들은 굉장히 불량한 관객입니다. 불량한 관객. TV 드라마 재미없으면 확 돌려버리죠. 그러니까 TV 드라마 쓰는 친구들 이렇게 첫 회 내지는 중간에 첫 시작을
아이스 스틱으로 누나를 후벼 팔듯이 충격을 주라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막 이게 뭐 이제 뭔가 그냥 막 저거 뭐야 하고서 깜짝 놀랄 정도로 해가지고 채널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극작의 모든 이제 방법들을 다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극작가는 그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싸움닭처럼 시인이나 소설가들이 고고한 자리에서 이렇게 폼 잡고 여유롭게 그 할 때 이 극작가들은 거의 싸움닭이 돼가지고 하여튼 관객들이 졸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을 졸지 않게 하고 가끔씩 이렇게 웃게 해야 되고요, 눈물 흘리게 해야 되고요. 막 이제 그러면서 그 전쟁 아닌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또 극작가는 어떻게 보면은 산업작가예요. 산업작가라는 게 뭐냐면은 시나 소설을 잘 못 써도요, 뭐 자비 출판을 했다고 해도 대략 한 뭐 돈 1,000만 원 손해 보면 되거든요. 뭐 한 2, 3천만 원까지 손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영화 요 앞전에 신기전이 130억이 들어갔습니다. 130억이면 건물이죠. 뭐 엄청난 건물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산업이거든요. 문학, 예술 이기에 앞서서 또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글을 잘못 쓰면은 130억이 그냥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불량 관객을 대상으로 하죠. 또 산업의 맨 앞장에 서가지고 설계도면을 그리다 보니까 그 압박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 제 소원이 그 8, 90 먹을 때까지 이렇게 가늘고 길게 쓰는 작가가 일단 하여튼 이렇게 저한테 청탁이 오는 그런 작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게 쉽지가 않겠죠. 그렇게 이제 산업에 쫓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극작가들은 고달픈 그 또 다른 수행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럴까요?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극했을 때 그러면은 연극의 매력이 뭐길래 혹은 또 영화의 매력이 뭐길래 이렇게 하는 걸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저희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나라 역사가 뭐 굉장히 드라마틱했잖아요. 또 힘들었고 일제시대도 있었고 뭐 독재시대 막 쭉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평안하게 이렇게 연극을 즐기고 영화를 즐길 시간이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가장 연극이 발달했다라고 보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는 뭐냐면은 밤이 길어요. 낮이 짧고 밤에 할 일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극을 보게 되는 거죠. 밤에 할 일이 없으니까 요즘 태평하다 그러면은 밤에 할 일이 없으니까 TV 드라마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연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연극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라이브 무대 같은 거예요. 이제 극장을 가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마치 유명한 배우들도 나오고 또 뭐 이렇게 낯선 배우들도 나와가지고 마치 제 어떤 잔칫날 이렇게 리사이트를 잔치를 펼쳐주듯이 막 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옹알이도 하고 웃겨주기도 하고 울려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원시적인 장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배우들이 그냥 바로 자기 코앞에서 피땀 흘리면서 이렇게 막 하는 것들이 재밌기도 하고 또 동참도 되고 그런 장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연극이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저한테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또 불교 쪽에서 봤을 때도 연극을 이용할 만한 뭐가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저는 연극이나 영화나 TV 드라마나 이런 쪽은
앞으로 굉장히 발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생명이 굉장히 길어진다고 그래요. 뭐 몇십 년 지나면은 200살까지도 가능해진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긴 세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화 사업을 키우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또 하나는 컴퓨터가 나오면서 사실 인간의 삶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고 앞으로 또 바뀌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 훌륭한 교수님은 지식이 많은 교수님이었어요. 막 우리가 선생 욕하다가요 미국에 유학 갔다가 그랬으면은 유학 갔다 왔다고 그러면 껍벅 죽고 그랬거든요. 공부 많이 했구나 이랬었는데 요즘 학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게 컴퓨터에 어지간한 게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요. 그 지식 가지고 자랑하는 건 이 클릭 한 번으로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조심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미래는 아마 이성의 시대가 아니라 감성의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컴퓨터에서 감성을 가르칠 수는 없는데 점점 인간이 기계화되고 비인간화되고 막 그랬을 때 이 감성적인 것 이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극작가들도 어떻게 이렇게 감성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일본의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400~500년 전서부터 상인 문화가 형성이 돼가지고 가부키를 키운다든가 뭐 노를 키운다든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연극 장르, 공연 장르를 많이 키웠어요. 부자들이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백성들한테 존경도 받고 측은감도 받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감성적인 스토리를 개발할 시간이 별로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재벌가들을 존경하지도 않고 친근감도 느끼지 않고 이렇단 말이죠. 이랬을 때 예를 들면 삼성 했을 때 삼성이 감성적 스토리를 왜 개발하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거든요. 이병철 씨가 반도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때 일본은 이미 반도체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금이 나올 때고 한 10년 정도 뒤졌고 이때 이병철 씨가 이걸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투자해서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 그건 고물이 될 텐데 팔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재계 친구들이 이병철 씨한테 왜 마지막에 미친 짓 하느냐 그냥 네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 반도체 이미 늦었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외로운 결단의 이 시간을 가졌는데 그걸 이름하여 이제 도쿄 구상이라고 합니다. 일단 밀어붙였죠. 만들었죠.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반도체 하면은 일본도 앞지르고 그랬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이병철 씨의 외로운 결단, 고독 이런 것들을 왜 감성적인 스토리로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는가. 이런 건 굉장히 존경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브랜드 가치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뭐 삼성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멋을 모른다고 그럴까요?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하여튼 제가 하고 있는 연극이나 영화나 TV 드라마 이런 쪽은 좀 멋 좀 길러보자라는 것인데 멋이 참 이렇게 맥혀들기가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런지 뭐 그렇거든요. 그런데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도 야 작가이기 이전에 좀 멋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멋있다라는 게 뭐냐 그러면 뭐 남녀가 헤어질 때 왜 이렇게 쌍욕하면서 헤어지냐 좀 이렇게 멋있게 헤어지자
뭐 이렇게 진짜 빚을 끌어서라도 금반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헤어질 수 없는 사정 얘기하면서 10년 뒤쯤에는 이게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멋있는 이별을 하고 좀 이렇게 멋있게 만나고 또 멋있게 그 삶을 살고 이게 멋만 있으면은 다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강대국인데요. 그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얘기하는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의 아버지죠. 이 벤구리온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초대 수상을 지내고 이제 끝나고선 돈이 없어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집단 농장으로 갑니다. 다른 그 평민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몇 평 안 되는 집단 농장 숙소에서 뭐 생활을 하죠.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찾아오죠. 그냥 선풍기 틀어놓고 마룻바닥 같은 데서 소파 하나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사진에 찍혀가지고 뭐 뉴욕 타임스에 어디에 이제 계속 실려 나가죠. 대단한 인물이 된 거죠. 멋있는 거죠. 이렇게 그 권력, 부 이런 거에 기탁하지 않고 그렇다고 수상 지낸 사람이 굶어 죽겠어요. 직업 없다고 지난 다음에. 그리고 또 멋있는 게 자기의 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하가 수상이 됐을 때 그 밑에 총리로 들어갑니다. 뭐 그 밑에 장관 자리를 맡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어떤 멋이 그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고 그러한 어떤 그 벤구리온의 감성이 그 이스라엘 국민들한테 그 어떻게 보면 애국 애족 같은 것을 알게 모르게 심어준다는 거죠.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저는 연극을 본다는 건 멋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연극 보기 힘들어요. 이 혼자 보는 거 그 약간 어떻게 보면 낯설죠. 친구들하고 약속하면 또 친구들이 오늘 강부장 선생님처럼 펑크내죠. 또 뭐 무슨 누가 아프대죠. 뭐 하대죠. 그렇잖아요. 이게 단 하루하루가 바람 잘 날 없잖아요. 뭐 우리나라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그 연극 한 편 보기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뭐 하루에 한 3-4시간 투자하면 되는 건데 그거 가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은 어느새 멋이 없어지고 그 멋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멋이 그렇게 소중한 것 같지가 않고 뭐 그렇단 말이죠. 그냥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의 멋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제 글도 쓰고 학교 선생도 하고 하니까 그 어차피 뭐 제가 그렇게 가난뱅이가 되진 않을 거거든요. 뭐 아무리 쓴다고 해도 그렇다고 또 막 많이 모은다 해서 재벌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대충 그냥 이렇게 쓰면서 약간 빚지면서 그렇게 이렇게 그 제자들 밥 사주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요. 이 멋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여유 같아요. 지금까지는 생존, 먹고 자고 싸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2만 불 시대가 되면은 이 2만 불 시대에서부터 문화의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이젠 제가 깜짝 놀라게 있는 게 제 딸이 68만 원을 주고 공연을 예약한 거예요. 68만 원. 17만 원짜리 4장을 뮤지컬을 끄는 거예요. 엄마 생일이라고. 저는 전화 한 통화하면 공짜표를 얻을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야 너무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빠 그럴 시대가 아니지. 그 좀 아빠가 전문적인 사람으로 좀 너무 멋없는 생각 아니야? 그래가지고 68만 원짜리를 그 식구 4명이서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젊은 남녀들 데이트하면요. 데이트하는데 영화 보여주면 8-9천 원뿐이 안 되니까요. 대접 못 받는데요. 뮤지컬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 2장 끊어서 가면 자기를 좀 사랑하나 보다. 이게 돈을 쓰는 그걸로 봐가지고 그렇대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못 살 때의 관광은 태국 경치 보고 뭐 이렇게 붕 보고
유럽 가면 박물관 보고 뭐 그러겠지만 잘 살게 되면 일본에 가서 온천을 즐기고 뉴욕 가서 뮤지컬을 보고 틀림없이 그럴 거다라는 거죠. 작년에 제가 뉴욕 가가지고 한 40일 있었는데 한국 관객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이제 그렇게 바뀌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게 그 불교 쪽에서도요, 굉장히 이걸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기독교에 괄목할 만한 성장은 문화거든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기독교 교리를 얘기하기 전에 하여튼 그 어린이 연극을 했고요. 그 크리스마스 날 떡을 줬고요. 뭐 그런 어떤 그 친근감. 어떻게 보면 이게 문화라는 건 무장 해제거든요. 이렇게 딱딱한 설법이나 교리로 신도들의 마음을 파고든다라고 했을 때 그건 이성적 행동이다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감성적 포교란 뭐냐? 무장 해제시켜가지고 슬며시 들어가야죠. 이게 불교? 멋있다. 저는 불교를 되게 이렇게 멋지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점이 멋이냐면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극단에 치우치는 걸 굉장히 이렇게 잡아주는 균형 있는 종교 같아요. 서구에 이런 말이 있는데, 20대에 마르크스에 심취하지 못하고, 20대에 니체에 심취하지 못하고, 30대에 마르크스에 심취하지 못하고, 40대에 심취했던 두 사상을 부정할 줄 모르는 자는 지성인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 종교, 자기 이론만이 최고다, 자기가 미는 정치 지도자만이 최고다라는 이 극단은 참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불교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자유롭고 그렇게 구속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되게 멋있는 품격 있는 종교였어요. 학생들한테 글을 가르칠 때요, 제일 힘든 게 격입니다. 격. 다른 건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이거야, 이렇게 슬픔을 줬을 때 한 번 더 주고, 진짜 이제는 그만 줘야지 했을 때 한 번 더 준 다음에 끌어올려. 뭐 이런 얘기 이제 가르치거든요. 이런 건 다 가르치는데, 격이란 건 뭐냐면요. 학생이 글을 썼는데, 어떤 애들은, 뭔지 모르게 고급스러워요. 근데 어떤 애들은 잘 썼는데, 좀, 격이 떨어져요. 인간으로 말하면 인격이고요. 작품으로 말하면 품격 같은 건데, 이 격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불교를 보면은 굉장히 격이 있어요. 이렇게 어른 같고, 장중하면서도, 제가 너무 이렇게 감성적으로 얘기하죠. 일단 불교 이론에서 잘 모르니까요. 근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래서 멋진 종교다. 그리고 이렇게 고승대덕 스님들, 선방수자 그런 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멋이 있고 여유가 있고요. 막 그렇게 폼나는 단어 쓰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푸근하게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예요. 극작술의 기본은 석가모니의 대기설법이다. 이 대기설법이라는 게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깨우친 경지가 얼마나 높았겠어요. 불교하면은 진짜 어렵잖아요. 진짜 엄청난 깊이의 철학이잖아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깨우친 그 깊이와 철학은 엄청났을 텐데 그걸 어떻게 설명했지? 전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거기에 틀림없이 꼬맹이도 있었고요, 병자도 있었고, 일자무식인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었고요,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부처님이 그걸 다 이해시켰대거든요. 다 이해시켰대요. 전 그게 그 대기설법이 저는 극작술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이 극작은요, 어려운 말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희경 소설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깨어진 사랑은 화려한 비탄이라도 남지만 이루어진 사랑은 남루한 일상뿐이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멋있잖아요. 이 멋있는 말 이렇게 쓰면은 이제 소설 읽다가 독자분들이 외우죠. 역시 소설은 참 외울 게 많어, 멋있어. 막 문장이 고급스러우니까요. 저 연극이나 영화에서 그 말 쓰면요, 그 미친놈 취급다니. 한번 쓸 수는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은 깨어진 사랑은 화려한 비탄이라도 남지만 이루어진 사랑은 남루한 일상뿐이더라. 히히히. 무슨 그 미친놈 이렇게 캐릭터 줄 때 옥상에서 이렇게 옥상에서 밑에 내려다보면서 죽을까 말까 막 이런 거 생각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지 그거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극작가는 아주 쉬워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 잘 못해도요. 영어 그 이렇게 번역된 이 외국 원어로 제 딸이 막 읽어요. 그래서 야, 너 그 공부 많이 했나 보다. 영어 잘하나 보다. 그러면은 되게 쉽대요. 뭐 학교에 갔냐? 갔다. 거기서 뭐 했냐? 뭐 했다. 뭐 이렇게 간단한 말들이 있으니까. 뭐 TV 드라마 보면은 굉장히 쉽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간단하고 거기 어려운 말 나오면은 채널 돌려버리잖아요. 작가가 잘난 척 한다고. 뭐 김수현 드라마 어려운 거 없잖아요. 어려운 거 없는데 기기묘묘하잖아요. 뭐 어떤 때 보면은 굉장히 높은 사상을 뭐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삶에 이렇게 영향도 미치고 뭐 그런단 말이죠. 이게 쓰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화가로 치면은 시나 소설이 크레용 색깔을 한 60개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면요, 극작은 한 3가지 색깔 가지고 3가지 크레용 가지고 모든 형상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저하고 처하고 이제 이혼하려고 그래요.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혼한다는 게 아니라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자식이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판사예요. 그러면 이혼을 하는 설명을 할 때 얼마나 편하겠어요. 다 알아들으니까. 야, 우리는 말이야 일단 형이상학적으로 안 맞고 그 미래의 가치관이 안 맞고 막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4살 먹은 애한테 저하고 나하고 이혼하려는 거 설명해야 돼요. 4살에 맞게. 힘들잖아요. 4살한테 부모가 헤어져야 되는 그 이혼을 설명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를 일자 무식인 사람한테 그걸 설명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극작술의 기본이다라는 거죠. 그걸 대기설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항상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극작을 하는 초짜들을, 청년병들은 막 어려운 얘기 써요. 그러면은 얘는 아직 멀었구나. 그런데 그냥 이렇게 어려운 말 안 쓰면서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잘 쓰는구나. 이 경지를 그렇게 파악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 학생들한테 늘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대기설법을 늘 극작술의 요체로 알고 쉽고, 그러면서 어려운 철학적 경지도 아주 쉽게 이렇게 풀어내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극작술의 또 하나 어려운 점인데, 저는 이제 그 극작을 할 때 보통 한 3-4가지 정도의 어떻게 보면 좌우명 비슷하게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첫째, 잘난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우지 말 것. 못난 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울 것. 또 가르치려고 하지 말 것. 어떻게 보면은 작가가 관객이나 독자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이성적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옛날 교수들이 아는 지식 가지고 학생들한테 폼 잡는 거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극작 같은 경우는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몇 가지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못난 이를 내세우고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쓰는데, 그런데다가 이제 재미도 주고, 극작가한테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게 졸리운 거거든요. 그게 제일
불명예스럽고 제일 좋은 건 벌써 끝났어. 이게 이제 제일 벌써 끝났어가 제일 이제 그 최고의 찬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 높은 경지의 철학 같은 것도 되게 재밌게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그걸 아주 쉽게 그 발라줘가지고 관객하고 이렇게 그 마주쳐야 돼요. 그러니까 뭐 늘 겸손해야 돼요. 이 고고한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요. 그 겸손하지 않으면 이 밑바닥을 볼 수가 없거든요. 막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웃겨야 되고요. 웃길 때의 극작가의 자세는 진짜 비참합니다. 이렇게까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막 그 하나 웃기려고요. 그 웃긴다는 건 되게 차원도 낮고 막 그렇잖아요. 예? 그 처음에 극작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은 존경받고 클래식하고 격을 갖춰가지고 독자와 만나고 막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막 한마디 웃기기 위해서요. 막 20-30분 전서부터 막 한마디 웃기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꼬이고 얘 오게 만들고 얘 가게 만들고 막 교차하게 만들고 이러거든요. 그러고 나서 써놓고 나면 허망해요. 진짜 허망해요. 예. 근데 하여튼 이렇게 그 웃겨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가끔 저도 극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제의 몇 번 받았어요. 성철 스님의 이야기를 영화로 써달라. 성철 스님의 이야기를 그 연극으로 써달라. 뭐 청담 스님 얘기도 듣고요. 뭐 이제 몇 번 제가 그 불교 절에 조금 있었다고 그러고 또 글 좀 쓴다고 하니까 그런 부탁들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재미없는 영화 했을 때 주인공이 성철 스님과 김수환 추기경과 강원영 목사 세 분이 나와가지고 성인 같은 대사를 치면 아마 제일 재미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재미없거든요. 근데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생애가 너무 드라마틱해가지고 그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원효 스님 이런 건 되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막 사랑도 있고 실패도 있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로 다루는 소재는 불교에서 가장 멀리하라는 탐진치입니다. 탐진치. 탐욕, 분노, 우둔.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화를 잘 내고 얼마나 우매한 존재인가를 여실히 실감나게 보여주는 것을 제 극작의 목표로 삼죠. 그게 제일 재밌거든요. 싸움 구경, 불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세속적 가치니까요. 이제 그걸 보여주는데 그러면은 관객은 그게 다는 아니겠죠. 그걸 보면서 거기에 벗어나기도 하고 거기서 저런 인간이 되지 말자고 반면교사로 삼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아마 그 드라마의 과정은 세속의 과정일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가, 얼마나 철면피인가, 그리고 얼마나 못난 존재인가 이런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끝날 때쯤에는 뭐 그랬던 사람이 인생을 후회한다든가 어머니의 죽음을 보면서 후회의 눈물 한 방 흘린다든가 뭐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게 극작가의 이 최선이다. 그러니까 실컷 웃겨놓고 눈물 한 방울 뭐 이런 이렇게 표 비슷하게 그 좌우명으로 삼고 화두처럼 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제가 이렇게 이야기가 좀 두서가 없죠. 제가 이렇게 창작자다 보니까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저는 이렇게 감성적이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냥 이해해 주시고 불교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점 이제 또 건너뛰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석가모니는 제가 이렇게 석가모니라고 얘기했을 때 부처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석가모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작품을 쓸 때의 주인공으로 지금 항상 늘 저는 이렇게 평생을 얘기꾼으로 살아오다 보니까요. 무슨 얘기 들으면 그걸 어떻게 얘기로 만들어서 팔아먹지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뮤지컬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그 웨버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는데 영국 어마어마한 공전의 히트를 쳤어요. 그 슈퍼스타 하고서 나오는 그 뮤지컬인데 잠깐 제가요 뮤지컬 장르를 설명한다면요, 영화가 대박을 때리면은 보통 500억에서 1조를 벌어요. 흥행 수입이. 뮤지컬에서 대박을 때리면 5조에서 한 6조 이렇게 벌어요. 그게 또 문제인 게 또 뭐냐면요, 뮤지컬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작품 가지고요 계속 이윤을 창출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 이전에 뭐냐면은, 만약에 석가모니에 대한 뮤지컬이 제대로 만들어져 가지고 음악도 잘 나와 가지고 신금을 울린다면 그 포교의 효과는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뉴욕에도 이제 법당도 짓고 LA에도 법당도 짓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뮤지컬 하면 그 실패가 되더라도, 그리고 그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목숨 걸고 어떻게 보면은 그 고민했고, 또 세속을 또 이렇게 버렸고, 뭐 왕자 이런 뭐 되게 재미있는 게, 음악적인 게 그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각종 유혹 이렇게 넘어가는 뭐, 하여튼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 너무 이렇게 아까 얘기처럼 이렇게 막 그 성인으로만 그릴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뮤지컬을 만든다면은 그 굉장히 뭐 외국에서도 이렇게 불교가 이렇게 관심도 끌고, 또 새로 이끌어가야 될 정신 사상이다라는 믿는 그 프랑스 사람들도 많고 그러거든요. 프랑스 같은 나라 대단하단 말이에요, 불교에 대한 관심이. 근데 이게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제의를 받은 적은 없어요. 연출가한테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몇몇 훌륭한 연출가인데 일본에 가서도 활동하고 그런 분들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누가 제일 필요하냐면 돈 될 사람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돈 될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대로 이렇게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영화를 이렇게 가볍게 볼 장르가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앞으로는 감성의 시대죠. 감성을 울려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북과 분쟁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윤리 과목을 둬가지고 민족의 주체성과 애국애족을 가르칩니다.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윤리 선생님들 월급만 생각해 보세요. 각 학교마다 두세 명씩 있는데 그 곱하기 200~300만 원 해가지고 곱하기 전체 학교 한번 해봐요. 뭐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런 애국애족을 가르치는 교과목이 없어요. 그냥 몇 년에 한 번씩 영화 한 편, 연극 한 편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쉰들러 리스트를 만들어요. 이거 다 유태자본이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영화 보여줘요. 영화 보여주면은 거기에 이제 게슈타포가 나와요.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가 나와가지고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장면, 뭐 가스에 뭐에 그 장면 보여줘요. 그냥 공부가 되는 거예요. 뭐 애국애족이 절로 나오죠. 다시 뺏길 수 없다. 뭐 몇백만 안 되는데 전체 아랍을 향해서 할 수 있는 힘은 문화의 힘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태인들이 얼마나 나치스한테 당한 게 실감나는가?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한테 당한 게 실감나는가 했을 때 유태인들이 당한 게 훨씬 실감나요. 왜? 딱 하나예요. 영화 때문에.
그냥 우리는요, 유관순 누나도 굉장히 낭만적으로 죽었나 보지 그래요. 왜냐면 우리나라 영화 유관순 누나 나왔었는데 유관순 누나가 죽을 때 이렇게 케첩 같은 거 이렇게 피 흉내내 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실감나게 안 죽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대충 그렇게 당했나 보다. 몰라요. 이 일제시대의 영화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100억, 200억을 들여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고등학교 윤리 과목으로 애국애족을 가르치는 건 이성적인 행동이라든지 이성적인 판단이다라는 거죠. 이성적 가치관. 이성적인 가치관은 컴퓨터에 다 저장돼 있어요. 저는 가장 끔찍했던 일제시대 장면이 뭐였냐면요. 아마 독립운동가였나 봐요. 이렇게 잡혀왔고요. 그 일본 소자가 있고 옆에 이제 일본 쫄병들이 있고 그들 앞에 일본 장교가 아마 이렇게 시범을 보였나 봐요. 작두에다가 그 우리나라 독립군을 목을 끼워 넣고 썰었어요. 썰어서 그 이렇게 약간 언덕 같은 거였는데 떨어진 머리가 떼굴떼굴 한 4, 5m 굴러갔고요. 그 다음에 시신은 이렇게 작두 끝에 걸려 있었고요. 그 소자가 담배 피면서 야, 이렇게 자르는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의 사진 한 컷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 한 장은,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당했고 막 이 교과서에 실리는 그런 내용들 다 필요 없죠. 그걸 또 영화로 만들면요.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감성적으로 실감나게 접근하느냐. 이게 기업이 앞으로 살 길이고 나라가 살 길이고 불교가 살 길이다라는 거죠. 이제 이성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성은 우리가 이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발달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나사라고 했을 때 그 인공위성이 발산되면 그 인공위성을 전체를 다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다 부분의 대가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모여가지고 띄우는 거죠. 이제 미래는 감성인데 불교가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그 감성적으로 접근시키느냐 이런 것은 아마도 이제 물론 이제 불교의 어떤 그 의식을 노래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다 문화적인 그런 배려죠. 또 합창단이 있다든가 뭐 이제 그런 이제 배려들이 있는데 과연 그 석가모니에 관해서 석가모니를 주인공으로 한 세계적인 뮤지컬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시급한 거다라는 거죠. 굉장히 시급하다. 지금 모르긴 몰라도 기독교 이 오케스트라 우리나라에만 해도 몇백 개는 될 거래요. 몇백 개. 그 수많은 그 음악들, 이 작곡들, 그 노래 들으면은 그 노래 하나가 그 강론 못지않게 굉장히 인간의 마음을 흔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3, 4년에 한 번씩 거대한 유대 자본이 모여서 월스트리트를 잡고 있는 게 다 유대인이니까요. 그들이 돈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학살, 수단사를 만듭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도 유대인이에요. 감독도. 그들끼리의 만남이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인이 공감하는 건 모르긴 몰라도 유대인이 어떻게 나치스한테 당했는가는 전 세계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영화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인들한테 어떻게 당했는가는 거의 안 알려져 있다 이거죠. 감성적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하다못해 골목에서 찐빵을 잘 파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감성적인 비즈니스를 잘합니다.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맛도 있어야 되지만
계속 빵을 만들면서요. 지나가는 사람하고 눈을 막 마주친대요. 그럼 막 이렇게 웃는데요. 매상이 막 올라간대요. 감성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게 눈 마주침이라면 이성적인 건 뭐 찌라시 만들어서 광고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불교의 감성적 스토리. 예를 들면은 연극으로도 이렇게 공전의 히트를 쳤는데요. 님의 침묵이라고 그 이렇게 뮤지컬이 있었어요. 참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그 김상현 선생이 돌아가셨는데 참 연극을 잘 만들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 만해 한용운의 삶 얼마나 극적이에요. 그걸 이렇게 뮤지컬로 만들었는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렇게 저도 저런 거 한번 써보고 싶다. 그랬었는데 지금 불교의 드라마틱한 스님들의 삶 되게 많을 거라고요. 그런 것을 어떤 작가가 써주겠지 할 것이 아니라 스님들이 불교협회가 신도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연극하면은 춥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재미없는 장르라고 얘기한 것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역사가 그렇게 그런 거에 그 공을 들일 만한 여유도 없었고 또 그런 능력도 안 됐고 뭐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미래는 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미래는 이제 저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이렇게 예술하는 사람이니까 예술 쪽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가 그런 쪽이 아니겠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저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제가 지금 56인데요. 이제 제 친구들이 연극을 보고 싶어도 가면 창피하대. 다 젊은이들 뿐인데 창피하대. 그러면서 자기네들을 위한 걸 써달래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극장에 가. 극장에 가면 그런 작가들이 작품을 써. 니네들이 안 보니까 안 쓰지. 노인 관객이 많아지면요 쓰게 돼 있죠. 지금은 이제 보통 우리의 패턴이 그 인간의 수명이 한 80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80, 90? 80 정도죠. 그죠? 이거 200살 되면요. 뭐 하면서 지낼 거예요? 이거 이제 예술뿐이 없거든요. 이 책 보든가요. 뭐 이렇게 여행 다니든가요. 그 TV 드라마 보거나요. 영화 보거나 하여튼 뭐 어떤 식으로든 영화 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 시대를 대비해야 될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점점 인간이 그 기계화돼 가지고 요새 뭐 이렇게 지하철 보면은 젊은 애들 막 여자애가 남자애 따귀 때리는데 세게 때리잖아요. 뭐 장난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막 괜찮아? 그래서 막 점점 싸가지가 없어지는데 그런 그 미래에 대해서 그 어떤 감성적인 교화로 본래의 휴머니티를 인간적인 걸 인간의 향내와 멋을 살려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이론의 설법의 강의 세미나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진짜 그 아주 그 낮은 곳에서 겸손한 인물이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거든요. 여기서 아마 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글래디에이터라고요.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한 뭐 7, 8년 전에 아주 이렇게 그 검투사 나와가지고 외국 영화였는데 그게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 제작자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어가지고 최고의 세계적인 작가 15명을 모아가지고 글을 쓰게 시켰어요. 보통 글 쓰다가 망하거든요. 작품이 안 나오면요. 작품이 안 나가지고 2년 끌었다, 한 작가가. 2년 끌었다 그러면은 한 달에 조그만한 영화사도 한 5천만 원의 유지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1년에 대략 그 6억. 2년간 작품이 안 나오면은 12억. 망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더라도 최고의 작가 다 개런티 주고 작품을 썼어요. 얼마나 좋은 게 나왔겠어요. 그게 글래디에이터 대본이에요.
이제 이 제작자가 여기에 한 2천억을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보여주는 사람마다 다 대본이 좋고 너무 잘 나왔다고 그러는데 2, 3천억을 쏟아붓기에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의 유명한 작가한테 다시 보내요. 왜 그러지? 다들 좋다는데 이 투자가 안 된다. 이 투자는 감인데 이 감이 딱 와야 되는데 자신만만하게 딱 투자해야 되는데 안 된다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 작가가 한 부분을 만들어준 게 뭐냐면은 그 검투사의 주인공의 아내와 자식이 상대편 나쁜 놈한테 화형에 처해가지고 불에 끄슬려서 죽게 만드는 장면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제작자가 그걸 보고서 이거였구나. 바로 투자한 거. 왜 그러냐? 관객은요, 자꾸만 주인공 편을 들어야 되거든요. 주인공이 참 안 된 건 알겠는데 이게 감성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참 억울하겠다. 안 됐다.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저렇게 유배당하고 망명 생활을 할까? 이런 이제 이성적인 그건 있었는데 그것도 모질라 가지고 자기 자식과 처가 나쁜 놈한테 이렇게 불에 휩싸여 가지고 죽게 되니까 관객은 확 일어나는 거죠. 이야, 저 나쁜 놈, 주인공 너는 빨리 힘을 키워가지고 저거 죽여라, 때려잡아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감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글쎄 어떻게 봤을 때 제가 너무 이제 지나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늘 이렇게 감성만 생각하면서 감성적 스토리, 얘기꾼 이러다 보니까 저는 제일 재밌는 게 이렇게 얘기 지어낼 때가 제일 재밌거든요.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지식인도 별로 없고요. 하여튼 얘기를 많이 재밌게 하는,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아니야,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맨날 그게 제일 재밌어요. 외국 나가서 하는 것도 맨 그 얘기예요. 다른 건 별로 재미가 없고요. 이제는 그냥 이렇게 얘기 만들어내는 게 되게 재밌는데 어떤 이렇게 불교의 감성 포교에 이렇게 맞을 수 있는, 제가 인생은 그런 거잖아요. 요새 최근에 들은 말 중에서 가장 멋진 말이 그 말인데 우리가 태어난 것은 먹고 자고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래요. 느끼고 가기 위해서 태어났대요. 어떤 스님한테 들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느끼고 가라고 태어났대요. 그렇죠. 사실 먹고 자고 사는 걸로 태어났다면 그건 개, 돼지, 말소하고 똑같겠죠. 그죠? 느끼고 가는 건데 느낌의 종교, 깊이의 종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유의 종교가 불교인데, 이런 어떤 불교의 이렇게 멋이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장르가 연극이나 영화나 TV 드라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 어떻게 해보려고 잘 했는데 앞뒤가 이렇게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글 쓰는 사람이 그렇게 두서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하기 바랍니다.